테이블 위에 놓인 채 뿌연 냉기를 내뿜고 있는 할인 케이크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반쯤 무너져 내린 생크림의 형상은 지난 10년 동안 위태롭게 버텨온 내 결혼 생활의 자화상 같았다. 오늘은 나의 34 번째 생일이다. 꽃다발도 선물도 그 흔한 여보, 고생했어라는 말 한마디도 없었다. 내 맞은편에 앉아있는 남자, 지난 10년을 남편이라 부르며 성겨운 이철은 혐오스럽다는 듯. 아니 단 1초도 눈길을 섞고 싶지 않다는 표정으로 서류 한 뭉치를 케이크 옆으로 내던졌다. 얇은 종이 덤이었지만 녹아내린 크림 옆에 놓인 그 서류에서는 소름 끼치도록 서늘한 냉기가 뿜어져 나왔다. 이혼의 신유경, 이철의 목소리에는 지독한 권태와 짜증이 서려 있었다. 손가락 사이에 끼워진 담배초는 이미 끝까지 타들어가 있었고 그가 아무렇게나 턴 담뱃재가 고가의 흑고드나무 식탁 위로 흩어졌다. 이 아파트로 이사 오면서 가구라도 제대로 맞추고 싶어 내가 석 달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아껴가며 산 식탁이었다. 그는 지금 그 한 줌의 재로 나의 마지막 자존심을 짓밟고 있었다. 너무 매정하다고 원망하지 마. 이철은 허공으로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마치 나를 단 1초라도 더 보면 눈이 더럽혀지기라도 한다는 듯한 태도였다. 우리 두 사람 이미 갈 때까지 갔잖아. 너 자신을 좀 봐. 이게 지금 사람 사는 꼴인지. 매일 주방에만 처박혀서 온몸에 기름 냄새나 풍기고 다니는데 내가 널 어디 데리고 나가겠어. 쪽팔려서 말도 안 나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정물처럼 가만히 앉아 그를 바라보았다. 불과 10분 전까지만 해도 나는 주방에서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의 배설물을 치우고 있었다. 침대 시트까지 엉망이 된 그 악취를 지우려 손을 3번이나 씻고 방향제를 반 통이나 뿌렸지만 여전히 코끝에는 지독한 냄새가 맴도는 것 같았다. 그런데 정작 말끔하게 수트를 차려입고 코롱 향수를 뿌린 이 남자는 내 몸에서 나는 냄새가 역겹다며 나를 몰아세우고 있었다. 헛웃음이 나왔다.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올려진 그 서늘한 웃음소리에 이철의 미간이 일그러졌다. 뭐가 웃겨? 미쳤어? 그가 식탁을 거칠게 두드렸다. 빨리 서명해. 변호사 통해서 다 확인했어. 이 집 중도금은 우리 부모님이 내주셨고 대출금은 내 월급으로 갚았으니까 너랑은 상관없는 거야. 애도 내가 키울 거야. 네 능력으로 내 건사도 못할 테니까. 그리고 집안 예금은 너도 알다시피 지난 2년 동안 어머니 병원비로 다 써서 남은 것도 없어. 나도 너무 야박하게 굴고 싶지는 않으니까 여기 체크카드에 2억년만 원 넣어뒀어. 네 퇴직금이라고 생각해. 만억만 원. 10년 동안 군말 없이 해온 파출부 생활의 대가이자 명문대 졸업장까지 내던지고 투신했던 청춘의 값어치치고는 참으로 공정해서 박수라도 쳐주고 싶을 지경이었다. 나는 식탁 아래로 내린 오른손으로 휴대폰을 꽉 쥐었다. 액정이 한 줄로 길게 금이 간 3년째 쓰고 있는 구형 모델이었다. 돈이 아까워 바꾸지 못했던 그 휴대폰 화면에는 지금 희미한 붉은 빛이 돌고 있었다. 녹음 모드 작동 중 00153이. 그뿐만이 아니었다. 휴대폰 백그라운드에서는 클라우드와 동기화된 엑셀 시트가 방금 내가 업로드한 마지막 영수증 캡처본을 자동으로 백업하고 있었다. 이철, 마침내 내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예상외로 평온했다. 악을 쓰지도 눈물을 쏟지도 않았다. 정말 생각 끝낸 거야? 이번에 도장 찍으면 우린 정말 남남이 되는 거야. 나의 지나친 차분함에 이철은 오히려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그가 예상했던 그림은 내가 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며불며 매달리는 심파극이었을 것이다. 시혜자로서의 우월감을 만끽하려던 그의 기대가 빗나가자 그는 오히려 수치심 섞인 분노를 터뜨렸다. 잔말 말고 서명이나 해. 누굴 겁주려고 그래. 너랑 끝내는 거 내가 바라는 바야. 너 같은 여자 없어도 나 좋다는 젊고 예쁜 여자들 줄 섰어. 너야말로 나랑 헤어지면 당장 길바닥 나앉아서 찬바람이나 맞게 될 텐데 걱정도 팔자다. 사회생활 안 한 지 10년 된 아줌마를 어디 식당 설거지 자리에서라도 써줄 줄 알아. 그때였다. 옆방 안방에서 침대를 두드리는 급박한 소리가 들려왔다. 시어머니가 지판 위로 침대 프레임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뒤이어 노파의 날카롭고 표독스러운 고함이 터져나왔다. 이철아. 그애 낳지도 못하는 기계 같은 년이랑 무슨 말을 길게 섞어. 당장 내쫓아버려. 그 재수없는 얼굴만 봐도 밥맛이 떨어져 죽겠어. 그 민지라는 애가 얼마나 좋니? 엉덩이도 커서 애도 쑥쑥 잘나게 생겼고
대기업 다닌다며? 집에서 놀고 먹는 저식충이보다 만 배는 낫다. 민지라니. 벌써 다음 타자까지 골라놓은 모양이었다. 나는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휴대폰 화면을 가볍게 쓸어 넘기며 녹음 파일에 중요 표시를 남겼다. 이 순간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보고라는 이름의 마지막 불씨조차 저 모자의 합작으로 완전히 꺼져버렸다. 나는 왼손을 뻗어 이혼 합의서를 끌어당겼다. 이철의 눈이 순간적으로 번뜩였다. 먹잇감을 노리는 늑대처럼 몸을 앞으로 숙였다. 합의서를 훑어보니 역시나 재산 분할 포기 문구가 선명했다. 이건 이혼 합의서가 아니라 노예 해방 문서였다. 그것도 마지막 가리개 하나까지 다 벗어놓고 나가라는 파렴치한 문서. 나는 손을 내밀었다. 이철은 멍청하게 있다가 황급히 가방에서 만년필을 꺼내 내주었다. 내가 마음을 바꿀까봐 조바심을 내는 꼴이라니. 사각거리며 신유경 세 글자가 종이 위에 휘갈겨졌다. 10년 전 혼인신고서에 서명할 때보다 훨씬 더 단호하고 힘있는 필체였다. 서명을 마치고 만년필을 식탁 위로 툭 던졌다. 적막한 거실에 울려 퍼진 그 소리는 날카롭고 경쾌했다. 됐어요, 이철 씨.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액정이 깨진 휴대폰을 가볍게 흔들어 보였다. 낯선 타인보다 더 냉담한 말투였다. 이제 우리가 남남으로서 정산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이철은 서명된 서류를 보며 광기에 가까운 환희를 내비쳤다. 마치 대단한 보물이라도 얻은 듯 서류를 소중히 챙기며 내 이름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방금까지 연기했던 가식적인 유감의 표정은 사라지고 노골적인 기만과 득이양양함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래, 이제야 말이 통하네. 이철은 가방에 서류를 집어넣으며 대단한 자비를 베푸는 척 입을 놀렸다. 오늘 밤 안으로 짐 싸서 나가. 나도 아주 올상식한 사람은 아니니까 하룻밤 시간은 줄게. 내일 아침엔 이 집에서 네 물건이라는 이름의 쓰레기들이 하나도 안 보였으면 좋겠어. 쓰레기라. 나는 그 단어를 곱씹으며 입가에 짙은 미소를 띄웠다. 휴대폰 화면을 켜고 지문 인식을 한 뒤 가게 10년 수지 결산이라는 폴더를 열었다. 계산기 앱 아이콘으로 위장해 비밀번호까지 걸어둔 폴더였다. 지난 10년 동안 이철은 수없이 내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동영상을 봤지만 자신의 발등을 찍을 치명적인 비밀이 바로 코앞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이철 씨, 지난 10년 동안 당신이 나를 먹여 살렸다고 생각하나 본데. 나는 첫 번째 시트를 여러 그에게 내밀었다. 당연한 거 아냐? 이 집 대출금부터 관리비, 생활비, 네 약값까지 내 손을 거치지 않은 돈이 어딨어? 넌 집에서 비바람 피하면서 편하게 놀고 먹었잖아. 내가 너한테 월급이라도 줘야 해. 편하게 놀고 먹었다고. 나는 그와 논쟁하지 않았다. 그저 휴대폰을 그의 코앞에 바짝 들이밀었을 뿐이다. 액정은 깨졌지만 그 위의 숫자는 시리도록 명확했다. 똑똑히 봐. 네 그 잘난 두 눈으로. 내 목소리는 어느덧 심판자의 위엄을 띠고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3650일 동안 이 집에서 일어난 모든 실제 지출 내역이야. 이철은 무의식적으로 화면을 훑어내리다 미간을 찌푸렸다. 이게 뭐야? 이딴 뒤죽박죽인 숫자를 나한테 왜 보여줘? 정산하고 싶어? 그래, 어디 해보자고. 좋아, 그럼 2015년부터 시작할까? 당신 어머니가 처음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당신 돈 없다며 나더러 친정 가서 빌려오라고 했지. 나 우리 아빠 엄마한테 무릎 꿇고 빌어서 내 결혼 예물까지 다 팔아 8천만 원 마련해 왔어. 그 돈 갚았어? 이철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 그건 우리가 같이 살면서 가족을 위해 쓴 거잖아. 그걸 이제 와서 갚으라니 말이 돼? 서두르지 마.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내 손가락이 표를 밀어 올리자 데이터가 폭포처럼 쏟아졌다. 2017년. 당신 여동생 이민아가 이혼한 애 만회하면서 친정으로 기어들어왔을 때 직업도 없다는 애가 우울증 핑계로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다 사달라고 생떼썼지. 그 3년 동안 그 기집애가 쓴 화장품, 명품 백, 여행 비용, 심지어 데이트 비용까지 전부 내 신용카드로 긁었어. 그 금액만 총 1억, 4사명만 원이야. 당신이 단 한 번이라도 내 카드 대금 갚아준 적 있어? 이철의 모굴대가 크게 일렁였다. 이마에는 어느덧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땐 미나가 철이 없어서 그랬던 거고 올케로서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등 처먹은 거겠지. 기생충처럼
나는 서술 걸은 기세로 이철의 앞까지 다가가 그를 몰아세웠다. 그리고 진짜 하이라이트는 여기야. 나는 그림자 노동같이 환산이라는 서부시대를 띄웠다. 지난 10년간 내가 전업주부로서 제공한 노동력을 시장가로 환산한 거야. 전문 간병인 기준으로 하반신 마비 환자를 24시간 케어하는 비용은 월 최소 800만 원. 요리, 청소, 빨래 등 가사도우미 비용은 하루 4시간 기준 월 3회 10만 원. 여기에 당신 조카 과외비까지 합치면 이철 씨, 당신이 나한테 지불해야 할 인건비만 지난 10년 총액 13억 16년만 원이야. 내가 프리랜서 회계 검토로 벌어서 이 집 구멍 메우는데 쏟아부은 돈은 아예 치지도 않았어. 천문학적인 숫자 세례의 이철은 넋이 나간 듯 보였다. 그는 괴물을 보듯 나를 쳐다봤다. 지난 10년 동안 자신의 발치에서 숨죽이며 살던 여자가 맞는지 의심하는 눈치였다. 너 설마 이 모든 걸 다 기록해둔 거야? 이 미친년이. 부부 사이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 진짜 양심도 없냐? 분노를 참지 못한 그가 손바닥을 치켜들었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 카메라를 그의 얼굴 정면에 대고 차갑게 쏘아붙였다. 때려봐. 이 한 대가 들어가는 순간 내 휴대폰의 녹음 파일과 10년치 장부를 더해서 당신을 빈털터리로 만드는 건 물론이고 당신이 그토록 아끼는 민지 앞에서 평생 빚쟁이 신세로 살게 해줄 테니까 당신이 그 여자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낙오자가 될지 상상이 나가? 허공에서 멈춘 이철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는 결국 내려치지 못했다. 한 집안의 가장이라는 허울 좋은 자존심은 낡은 휴대폰 한 대 앞에 종이장처럼 무력해졌다. 그 꼴사나운 모습을 보며 10년간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도끼가 미세한 틈을 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이철, 당신 말이 맞아. 우리 정말 더는 같이 못 살겠네. 나는 휴대폰을 챙겨 품 안깊숙이 넣었다. 마치 장전된 총을 소지한 기분이었다. 내일 아침에 나갈게. 하지만 경고하는데 내 물건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챙겨갈 거야. 그리고 당신들이 나한테 빚진 것들. 나는 그의 귓가에 다가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원금의 이자까지 쳐서 아주 처절하게 받아내줄게. 그날 밤 이철은 서재로 도망치듯 들어가 밤새 나오지 않았다. 나는 객실 침대에 누워 벽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눈을 붙였다. 불면증 따위는 없었다. 휴대폰을 보조 배터리에 연결해 나의 방패가 꺼지지 않게 확인한 뒤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카카오톡 부기장을 열었다. 그곳에는 회계 업계의 거물급 선배들과 나의 유일한 단짝 지수의 연락처가 살아있었다. 나는 이혼 합의서의 모서리 사진과 함께 짧은 글을 게시했다. 게임 시작. 이튿날 아침 거실로 쏟아지는 햇살은 여전했지만 집안의 공기는 질식할 듯 무거웠다. 이철은 밤새 한숨도 못 잤는지 휑한 눈으로 서재에서 나왔다. 어제의 장부 폭격이 꽤나 충격이었던 모양이다. 그는 식탁에 앉아 여유롭게 두유를 마시는 나를 보며 잠시 움찔하더니 다시 헛에 섞인 오만함을 되찾으려 소리를 질렀다. 빨리 짐 싸서 꺼져. 나 좀 있다가 미나 데리러 가야 하니까 그 전에 비워. 그 애가 너 같은 우울한 얼굴 보고 기분 잡치게 하기 싫으니까. 이민아. 이 집안의 흡혈귀 같은 신우이. 내가 쫓겨난다는 소식을 듣고 집주인 행세를 하러 서둘러 오려는 모양이었다. 나는 두유잔을 내려놓고 물티슈로 입가를 닦았다. 그 동작이 어찌나 우아했는지 마치 5성급 호텔 라운지에 앉아있는 기분마저 들었다. 서두를 거 없어. 이삿짐 센터 차가 아직 오는 중이니까. 이삿짐 센터? 이철이 코웃음을 쳤다. 너 진짜 미쳤구나. 네 그 몇 안 되는 낡은 옷가지들 보따리에 싸서 나가면 그만이지. 무슨 센터를 불러? 허세는 하여간. 그의 눈에 나는 여전히 보따리 하나면 충분한 존재였다. 나는 대답 대신 휴대폰을 확인했다. 지수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인원하고 차다 도착했어. 1층이야. 유경아, 오늘 제대로 본때를 보여주자. 나는 확인 메시지를 보내고 현관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유니폼을 입고 건장한 체격의 인부 4명이 서 있었다. 지수가 보내준 프리미엄 이사팀이었다. 신유경 고객님 맞으시죠? 작업 시작하러 왔습니다. 팀장의 말에 이철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가방을 떨어뜨릴 뻔했다. 당신들 뭐야?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나는 그를 무시한 채 거실을 가리켰다. 기사님들, 시작해주세요. 리스트에 있는 물건은 나사 하나 남기지 말고 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인부들은 내 옷장이 아니라 거실로 직행했다. 산지 반년도 안 된 75인치 소니 TV를 능숙하게 해체하기 시작했다. 야, 뭐 하는 거야? 이철이 달려들어 그들을 가로막았다. 이거 내 TV야. 당신들 강도야? 경찰 부를 거야. 나는 문틀에 기대어 팔짱을 낀 채 휴대폰을 흔들었다. 화면에는 전자 영수증이 띄워져 있었다. 이 TV, 지난달에 내가 외주 프로젝트 하나 끝내고 받은 돈으로 산 거야. 영수증 명의자는 신유경. 민법상 내 특유 재산이지. 이철 씨, 타인의 재산을 불법으로 정의하려고 하는 거야? 이철은 멍해졌다. 그는 이 집에 내 소유가 단 하나라도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에게 있어 이 집 문턱을 넘는 순간 내 몸도 물건도 다 자기 것인 줄 알았을 테니까. 너 돈이 어디서 나서? 내가 말했지 내 방법이 있다고. 기사님들 계속하세요. 저 다이슨 청소기, 지멘스 식기세척기, 그리고 저 가죽 소파까지 전부 다요. 아, 저 로봇 청소기도 잊지 마세요. 지수가 생일 선물로 준 거니까 증여 증빙 다 있습니다. 이철은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스마트홈 가전들이 하나둘 분해되어 나가는 것을 망연자실하게 지켜봤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가 이내 하얗게 질려버렸다. 신유경, 너 미쳤어? 이거 다 가져가면 우리 어머니는 어떡하고 당장 생활은 어떻게 하라고. 그건 당신 사정이지. 내가 차갑게 쏘아붙였다. 내 가치를 무시할 거면 내가 산 물건으로 당신들의 그 알량한 체면 차릴 생각도 하지 마. 그때 안방문이 열리며 시어머니가 휠체어를 밀고 욕설을 내뱉으며 나타났다. 이게 무슨 난리야. 어떤 강도 놈들이 내 아들 집 물건에 손을 대. 목파는 하반신 마비 상태임에도 그 특유의 악에 바친 기세는 여전했다. 그녀는 지팡이를 휘두르며 인부들을 위협하려 했다. 할머니, 잘 보고 휘두르세요. 팀장이 가볍게 지팡이를 낚아채며 응수했다. 저희 정식 계약 맺고 일하는 중입니다. 이거 폭행이에요. 다치면 치료비 청구 들어갑니다.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며 내 코앞을 지팡이 끝으로 가리켰다. 신유경, 이 독한 년. 내가 처음부터 널 알아봤어야 했는데 내 아들 집에서 당장 손 떼. 이건 다 내 아들 거야. 아들 집인지는 등기부 등본 보면 나오겠지만 이 물건들이 내 건지는 영수증이 말해주고 있거든요. 나는 시어머니 앞으로 걸어가 눈높이를 맞췄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비굴하게 굽히지 않은 채 그녀를 마주 보았다. 아니, 이젠 아줌마라고 불러야겠네요. 이 휠체어도 내가 수입산으로 비싸게 사들인 거 아시죠? 예, 8행천만 원짜리 영수증 내가 잘 보관하고 있어요. 시어머니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쥐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건 안 가져갈 테니까. 나는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나도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 휠체어는 마지막 선물로 드릴게요. 내가 없으면 이제 침대 위에서 보낼 시간이 길어질 텐데 화장실 갈 때 이거라도 있어야죠. 아 참, 들어서 옮겨줄 사람이 없으면 휠체어도 무용지물이겠네요. 너 지금 나 저주하는 거냐.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으며 쓰러지는 신용을 했다. 예전 같았으면 내가 혼비백산해서 물을 떠오고 난리를 쳤겠지만 오늘은 그저 연극을 관람하듯 지켜봤다. 연기는 그만하시죠. 응급차 부를까요? 출동비 꽤 나올 텐데 노파의 동작이 멈췄다. 쓰러지지도 못하고 안 쓰러지지도 못한 우스꽝스러운 자세였다. 집안이 아수라장이 된 그때 현관에서 경쾌한 구두 소리가 들렸다. 이민아였다. 온갖 명품으로 치장한 그녀는 양손 가득 아침 식사거리를 들고 오다 거실 꼴을 보고 경악했다. TV도 소파도 사라진 횡한 벽지와 씩씩거리는 이철, 휠체어에 앉아 거품을 무는 엄마. 오빠, 이게 다 뭐야? 도둑 들었어? 이민아가 소리를 질렀다. 미나냐, 잘 왔다. 시어머니가 구세주를 만난 듯 소리쳤다. 저 신유경 전현이 집을 다 거덜내고 있다. 빨리 경찰 불러. 이민아는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내팽개치고 내 앞으로 달려들었다. 신유경, 너 제정신이야? 이혼한다고 오빠 물건을 다 훔쳐가? 이 기생충 같은 년아. 우리 집에서 공짜로 먹고 자고 했으면 곱게 나갈 것이지. 어디서 손버릇이야. 기생충.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내 안의 혐오감이 파도처럼 일렁였다. 이민아, 저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이민아 채무 내역이라는 파일을 열어 그녀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다.
안 그래도 정산해야 할 게 있었는데 네 빚부터 까보자. 이민아는 내 기세에 놓여 뒷걸음질 쳤다. 무슨 빚. 2020년 3월 사업한다며 빌려간 50만 원. 2021년 5월 내 명의로 몰래 가입해서 쓴 석 10만 원 상당의 약값. 그리고 이거. 나는 그녀가 자주 다니던 피부과 결제 내역을 띄웠다. 당신 오빠가 해준 카드라고 믿고 쓴 그 가족 카드의 실제 결제 계좌, 내 이름으로 된 비상금 통장이었어. 지난달에만 이 종식만 원짜리 패키지 끊었지? 이민아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얘졌다. 눈동자가 갈피를 못 잡고 흔들렸다. 그건 오빠가 나한테 준 거라고 했단 말이야.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경찰서 가서 따지면 되겠네. 나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타인 명의 카드 부정 사용액이 강력만 원이면 실형도 가능해. 어때? 지금 바로 일일이 누를까? 손가락을 통화 버튼 위에 올리자 이민아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오빠인 이철을 붙들고 늘어졌다. 오빠, 저 언니 좀 말려봐. 나 감옥 보내겠대. 이철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듯했다. 텅 빈 거실과 폭로되는 치부들 앞에서 그는 결국 폭발했다. 그만해. 이철이 포효했다. 신유경, 너 결국 돈 때문 아니야? 알았으니까 물건들 다 가져가. 미나 카드 일은 나중에 얘기하자고. 그가 꼬리를 내린 이유는 명확했다. 이민아의 카드 절도건이 수사로 이어지면 가져온 내 복잡한 명의 도용과 재산 은닉 문제까지 줄줄이 엮일 거라는 걸 직감했기 때문이다. 나중에 그런 건 없어. 나는 휴대폰을 챙기며 멸시 섞인 눈빛을 보냈다. 그 카드는 이미 도난 신고 후 정지시켰어. 은행에서 추심 들어갈 테니까 기소되기 전에 어떻게든 메워보라고. 기사님들, 철수하시죠. 인부들이 마지막 상자까지 신속하게 옮기자. 나는 내 가방을 챙겨들었다. 10년을 살았던 공간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다. 벽에는 결혼 사진을 떼어낸 자리가 누렇게 바른 흉터처럼 남아 있었다. 이철은 청색증이 온 듯한 안색으로 서 있었고 노파는 휠체어에서 곡소리를 냈으며 이민아는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었다. 참 보기 좋네. 쓰레기장에는 쓰레기들만 남아야지. 나는 그 말을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현관문을 나섰다. 쾅 하는 문소리와 함께 지난 10년의 인내와 눈물을 그 뒤에 가두어 버렸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순간 느껴지는 가벼운 어지러움 속에서도 나는 휴대폰을 꼭 쥐었다. 이 안에 든 10년의 기록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다. 나를 짓밟았던 이들에게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할 유일한 무기였다. 첫 번째 도미노는 넘어졌다. 이제 저 무너져가는 모래성을 감상할 시간이었다. 집을 나온 나는 곧장 지수가 마련해둔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로 향했다. 지수는 대학 시절부터 내 실력을 아까워하던 동기이자 이 암흑 같던 10년 동안 나를 포기하지 않고 채찍질해준 유일한 친구였다. 단출한 캐리어를 끌고 탁 트인 한강 뷰가 보이는 거실에 서자 지수가 와인잔을 건네며 눈시울을 붉혔다. 신유경, 너 진짜 살아 돌아왔구나. 나는 와인을 한 모금 머금었다. 쌉싸름하면서도 끝맛이 달콤한 그 맛이 마치 자유의 향기 같았다. 테이블 위에 올려둔 휴대폰에는 이철의 부재중 전화와 이민아의 욕설 섞인 문자가 빗발쳤다. 나는 그들을 모두 차단하고 휴대폰을 무음으로 돌렸다.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이 무엇인지 이제 그들이 온몸으로 체험할 차례였다. 도시 반대편 텅 빈 집 안에 남겨진 이철은 넋이 나간 듯 사방의 흰 벽만 바라보고 있었을 것이다. 오빠, 이제 우리 어떡해? 이민아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내가 제일 아끼던 소파까지 다 가져가 버리면 어떡하냐고. 신유경 전현, 진짜 독하다 독해. 닥쳐. 이철이 신경질적으로 고함을 질렀다. 그에게 당장 급한 건 배고픔이었다. 평소라면 갓 지은 밥과 정갈한 밑반찬이 차려져 있을 시간이었지만 지금 주방에는 냄비 하나 남지 않았다. 냉장고가 사라진 자리에는 오랫동안 묵은 기름때만 흉물스럽게 남겨져 있었다. 그는 배달 앱을 켰지만 결제용으로 등록해둔 카드가 모두 정지되었다는 알람이 떴다. 주 결제 계좌가 내 명의였으니 당연한 결과였다.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자신의 개인 카드로 가장 싼 도시락 3개를 주문했다. 식탁도 소파도 없는 것이에서 세 식구는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난민처럼 밥을 먹어야 했다. 이철아, 너 화장실 가고 싶다. 휠체어 위에 시어머니가 안색이 창백해진 채 신음했다. 이철의 숟가락이 멈췄다. 평소라면 내가 일사천리로 처리했을 일이었다.
휠체어에서 들어올려 변기에 앉히고 뒷수습까지 마치는 그 복잡한 과정. 미나야, 네가 좀 도와드려. 내가? 오빠 미쳤어? 나 이런 거 해본 적도 없고 더러워서 못해. 나 방금 네일 아트 받았단 말이야. 네 엄마 아냐? 그럼 내가 해? 오빠 부인이 하던 거잖아. 그럼 언니를 다시 불러오든가. 그 순간 시어머니가 참지 못하고 실례를 해버렸다. 밀폐된 거실에 지독한 악취가 진동했다. 싸구려 도시락 냄새와 뒤섞인 그 취기는 그야말로 생화학 무기였다. 이철은 헛구역질하며 도시락을 내던졌고 이민아는 비명을 지르며 베란다로 도망쳐 문을 잠가버렸다. 그 밤 이철은 오물 냄새와 허기 속에서 지옥을 맛보았다. 서툰 솜씨로 어머니를 닦이다가 옷에 오물이 묻자 높아는 오히려 아들이 불효한다며 악을 써댔다. 같은 시각 나는 욕조에 몸을 담그고 라벤더 오일 향을 즐기고 있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한국전력에서 온 미납 안내 문자였다. 고객님 전기요금 38,500원이 미납되어 단전될 예정입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문자를 삭제했다. 모든 자동이 체해지는 이사 직전 끝내두었다. 30분 뒤 이철의 비명 섞인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에는 스피커폰으로 받았다. 신유경, 너 전기 끊었어? 온 집안이 캄캄해. 어머니는 놀라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너 대체 어디까지 할 셈이야? 배경음으로 녹화의 울음소리와 이민아의 날카로운 고함이 섞여 들려왔다. 이철 씨, 36살이나 먹어서 전기요금 내는 법도 몰라요? 카카오페이로 하든 편의점을 가든 초등학생도 하는 걸 전처한테 물어봐야 하나요? 혹시 지능이 문제 있어요? 비밀번호가 뭔데? 원래 쓰던 계정 비번이 뭐냐고 잊어버렸어요. 이혼했으니 내 명의 계정은 해지하는 게 당연하죠. 아, 참고로 내일은 수도 요금 납부 마감일이에요. 안 내면 물도 끊길 텐데 어머니 뒤처리할 물도 없으면 참 곤란하겠네요. 건투를 빌어요.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어둠과 악취 속에 갇힌 이철의 절규를 상상하며 나는 깊은 잠에 들었다. 이건 복수극의 사막일 뿐이었다. 월요일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지수에게 빌린 세련된 정장을 차려입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매서운 눈빛과 곧게 편 허리를 지니고 있었으며 더 이상 그 초라하고 비굴했던 가정주부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면접을 보러 가기 전 작은 소동 하나를 해결해야 했다. 오전 10시 중신 회계법인으로 향하던 중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지는 지역번호로 된 유선전화였다. 전화를 받자 예의 바르지만 엄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신유경 씨 맞으십니까? 여기는 플로라 뷰티 살롱입니다. 귀하의 가족 카드 소지자인 이민아 씨가 저희 매장에서 서비스를 받은 뒤 결제가 되지 않아 대기 중입니다. 본인이 오셔서 결제해 주겠다고 버티고 계셔서 연락드렸습니다.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 것이 왔다. 나는 어젯밤 미련 없이 그 카드의 한도를 단돈 10원으로 낮춰두었다. 이민아가 어제의 화풀이를 하러 분명 미용실로 달려가 사치를 부릴 것임을 알고 있었다. 나는 차를 돌려 곧장 미용실로 향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이민아가 카운터 직원에게 삿대질하며 고함을 치는 모습이 보였다. 기계가 고장난 거 아냐? 이 카드가 긁히지 않을 리가 없다고. 우리 올케 하니. 신유경 그년이 돈이 얼마나 많은데 당신들 지금 나 무시해? 주변 고객들이 비웃으며 구경하고 있었고 매니저는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내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 이민아는 구세주를 본 듯 혹은 원수를 본 듯 달려들어 내 가방을 뺏으려 들었다. 신유경, 너 어디 갔다 이제 와? 빨리 결제해. 여기 기계가 이상해서 카드가 안 된다잖아. 정말 창피해 죽겠네. 나는 가볍게 몸을 피해 그녀의 더러운 손을 뿌리친 뒤 여전히 녹음 중인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이민아, 상황 파악 좀 해. 그 카드는 네 명이고 내가 원하면 언제든 정지하고 한도를 낮출 수 있어. 무슨 염치로 나더러 결제하라는 거야? 그건 오빠가 나한테 쓰라고 준 거잖아. 이민아가 억지를 부렸다. 그럼 오빠한테 와서 내라고 해. 나는 매니저를 돌아보며 물었다. 총 얼마죠? 신의경 고객님. 이민아 씨가 전신관리와 최고급 스킨케어 세트 2개를 포함해 총 88만 원입니다. 매니저가 청구서를 내밀었다. 들었지? 88만 원이야. 내봐, 이민아 씨. 이민아는 당황했다. 그녀에게는 그럴 돈이 전혀 없었다. 이철이 주는 푼돈은
이미 다 써버린 지 오래였다. 나 돈 없어. 언니가 일단 결제해줘. 나중에 오빠한테 말해서 줄게. 나는 비웃음을 흘렸다. 이민아, 네가 어제 나를 어떻게 내쫓았는지 벌써 잊었어? 우린 이제 원수야. 알겠니? 나는 가방에서 정갈하게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전당포 영수증이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온 건 돈 내주러 온 게 아니라 정산하러 온 거야. 나는 영수증을 카운터에 내던졌다. 지난달에 네가 내 방에서 몰래 가져간 티파니 목걸이 전당포에 50억만 원 받고 팔았더구나. 그 영수증 네 방 쓰레기통에서 내가 주웠어. 이건 명백한 절도야.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다. 이민아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이 되었고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너 내 쓰레기통까지 뒤진 거야? 변태 아니야?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나는 매니저를 갈아보았다. 매니저님, 경찰에 신고해주세요. 이 여자는 무전취식에 제 물건을 훔친 절도범입니다. 이런 사람을 손님으로 계속 두실 건가요? 매니저는 영리한 사람이었다. 곧장 보안 요원에게 신호를 보내 그녀를 막아 세우고 수화기를 들었다. 이민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빨간 줄이 그어지는 것이었다. 그녀는 울면서 이철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보내달라고 애원했다. 30분 뒤 이철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회사에서 몰래 빠져나왔는지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었고 땀범벅이었다. 신유경, 너 꼭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어야겠어? 그는 소리를 지르려다 주변의 보안 요원들과 매니저의 눈총에 말을 삼켰다. 88만 원 카드예요. 현금이에요. 나는 팔짱을 낀 채 그 꼴을 구경했다. 이철은 이빨을 깨물며 자신의 신용카드를 꺼내 카운터에 내밀었다. 그 88만 원은 아마 그의 마지막 비상금이었을 것이다. 결제가 완료되자 이민아는 맥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목걸이 값 50만 원도 내놔. 지금 갚을래? 아니면 경찰서로 갈래? 이철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신유경, 너 천벌 받을 거다. 천벌? 내 천벌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당신들 천벌이나 걱정해. 나는 그의 귓가에 다가가 속삭였다. 집에 가서 확인해봐. 오늘 물 끊긴다니까. 나는 그대로 미용실을 빠져나왔다. 뒤편에서 이철이 이민아의 따귀를 때리는 소리와 이민아의 자지러지는 비명이 들려왔다. 참으로 듣기 좋은 소리였다. 나는 곧장 중심 회계법인으로 향했다. 10년 전 내가 그토록 꿈꾸던 곳이었다. 면접관은 업계에서 철의 회계사라 불리는 50대 중반의 조우석 대표였다. 그는 내 이력서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신유경 씨. 학력과 10년 전 경력은 훌륭합니다만 조 대표가 안경을 고쳐 썼다. 10년이라는 공백이 너무 깁니다. 회계 업계는 법규와 정책이 매년 변하는데 현장을 떠나 있던 분이 고강도 업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군요. 예상했던 질문이었다. 나는 당황하지 않고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회의실 프로젝터에 연결했다. 대표님, 저는 지난 10년 동안 현장을 떠난 것이 아니라 가장 치열한 현장에서 감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화면에 거대한 표가 나타났다. 이철의 입도 벙긋 못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10년치 가계부였다. 하지만 내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수입과 지출 내역이 아니었다. 페이지를 넘기자 복잡한 도표와 분석 자료가 쏟아져 나왔다. 단일 가정표본에 기반한 무형자산 유출 미니스크 제어 보고서, 이철이 저지른 자산은닉의 시점과 수법, 허위 영수증 처리, 신인척 명예 도용 정황을 정밀하게 포착한 데이터였다. 또한 내가 직접 가사와 간병을 수행했을 때와 외주 인력을 썼을 때의 비용 편입 분석, 신용카드 포인트와 중고, 거래 등을 활용해 남편 몰래 구축한 비상금 자산 유지 전략까지 담겨 있었다. 조 대표의 눈빛이 바뀌었다. 심드렁했던 표정은 경악으로, 그리고 이내 숨길 수 없는 감탄으로 변했다. 대표님, 회계사의 핵심 능력은 법조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에 대한 예민함, 그리고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력입니다. 쓰레기 같은 데이터 더미 속에서 구린내를 맡아내는 촉이죠. 저는 지난 10년 동안 기만과 분식회계가 판을 치는 가정이라는 소규모 기업에서 내부 통제실장 겸 리스크 관리자로 일해왔습니다. 제 상대는 아주 무례한이었고 그런 환경에서도 모든 썩은 계절을 밝혀낸 것이 바로 제 실력입니다. 내 말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정적이 감돌았다. 잠시 후 조 대표가 박수를 쳤다. 훌륭하군요, 신유경 씨.
당신의 통찰력은 우리 5년차 매니저들보다 깊습니다. 중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조 대표가 표정을 바꾸며 말을 이었다. 마침 당신처럼 삶의 연륜과 도끼를 가진 사람이 필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대가족의 이혼 재산분할 감사건인데 남편 쪽 자산은닉 수법이 아주 교묘해요. 맡아보겠습니까?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미소 지었다. 제 전공 분야입니다. 대표님, 건물을 나설 때 햇살이 눈부셨다. 월 기본급 활용량만 원에 프로젝트 성과급은 별도. 이철의 월급을 훨씬 웃도는 액수였다. 지수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려 휴대폰을 꺼내자 이철이 보낸 카톡 메시지가 와 있었다. 여보, 집에 물이 안 나와. 변기가 막혀서 온 집안에 우물이 가득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돌아와줘. 무릎이라도 꿇을게. 화면 너머로 지독한 냄새가 전해지는 듯했다. 나는 답장 대신 그 메시지를 캡처해 복수 진행 폴더에 저장했다. 이것이 내 동력이었다. 이철, 이제 시작일 뿐이야. 화요일 밤. 나는 사무실에서 조 대표가 맡긴 대형 사건의 서류를 검토하며 야근 중이었다. 통창 너머로는 도시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고 손 안에는 따뜻한 라떼가 들려 있었다. 같은 시각 이철의 집은 생화학 위기를 겪고 있었다. 집에 돌아온 이철은 문을 열자마자 뿜어져 나오는 악취의 구역질을 했다. 수도가 끊긴 상태에서 시어머니가 배탈이 나 설사를 한 것이다. 오물은 시트를 타고 바닥까지 흘러넘쳤고 거동이 불편한 노파의 팔 여기저기에 묻어 있었다. 뭘, 씻고 싶어. 나 죽겠다. 노파가 쉰 목소리로 울부짖었다. 이철은 화장실로 달려가 수도꼭지를 돌렸지만 텅 빈 파이프에서 바람 새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다. 그는 결국 편의점으로 달려가 대형 생수 2박스를 사들고 계단을 뛰어 올라왔다. 평소 기름병 하나 들어본 적 없던 그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물을 끓이고 수건을 찾았지만 내가 분류해둔 수건들이 어디 있는지 알 턱이 없었다. 그는 손을 잡히는 대로 아무 천이나 가져다 노파를 닦기 시작했다. 이 불효자 자식아. 이게 무슨 수건이야. 행주 아냐? 살을 다 깎아 먹으려고. 노파가 비명을 지르며 이철의 뺨을 때렸다. 그냥 좀 참으세요. 이게 최선이니까. 이철도 결국 폭발해 수건을 대야에 던져버렸다. 그때 이미 나는 방문을 잠그고 이어폰을 낀 채 모른 척하고 있었다. 자정이 넘어서야 겨우 수습을 끝낸 이철은 오물 냄새가 뱅거시 바닥에 대자로 뻗어버렸다. 그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내게 장문의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 유경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 집은 네가 없으면 안 돼. 제발 돌아와줘. 이제 가사 노동 안 시킬게. 가사 도우미 부르면 되잖아. 그러니까 제발. 그 메시지를 들으며 나는 코웃음을 쳤다. 도우미? 이제야 그 필요성을 안 모양이다. 나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어머니 같은 중증 환자 전담 간병인 시세가 얼만지는 알아? 숙식 제공에 월 8억여만 원부터 시작이야. 명절 보너스는 별도고. 아, 이철은 경악하는 이모티콘을 보냈지만 나는 무시하고 보고서를 읽어 내려갔다. 결국 그는 다음 날 일을 악물고 간병인을 구했다. 월 7호역만 원에 합의하고 3일간 써보기로 했지만 간병인은 이틀도 못 버티고 도망쳐버렸다. 시어머니의 성격이 워낙 괴팍한 탓에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이런 집구석에선 못한다라며 예치금 1억여만 원까지 정신적 피해보상이라며 챙겨서 떠나버린 것이다. 이철이 도망가는 간병인의 뒷모습을 보며 망연자실해 있을 때 회사에서 전화가 왔다. 이철 과장, 맡았던 프로젝트 보고서 왜 아직 안 올라와? 벌써 4일째 지연이야. 일하기 싫어? 그는 침대 위에서 다시 실례를 한 어머니를 바라보며 태어나 처음으로 절망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실감했다. 설상가상으로 그가 나를 버릴 용기를 냈던 가장 큰 원인이었던 회사 동료 주민지, 민지와의 관계도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금요일 저녁, 이철은 집안을 대충 치우고 향수를 뿌려 냄새를 감춘 뒤 민지를 집으로 초대했다. 내가 없어도 자신의 삶이 얼마나 화려한지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민지가 꽃바구니를 들고 현관을 들어설 때만 해도 분위기는 좋았다. 우와, 오빠 집 진짜 넓다. 하지만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거대한 바퀴벌레 한 마리가 거실 한복판을 가로질러 기어갔고 향수로도 가려지지 않은 묵은 오줌 냄새가 그녀의 코를 찔렀다. 이게 무슨 냄새예요? 민지가 코를 막았다. 하수도가 역류해서 그래.
내일 사람 부르기로 했어. 이철이 당황하며 그녀를 안방 근처로 데려갔다. 그때 안방에서 노파의 날카로운 고함이 터져 나왔다. 이철아, 누구냐? 또 그 여우 같은 기집애 데려왔어? 나 목말라 죽겠는데 누구랑 노닥거리는 거야? 열린 문틈으로 민지는 주름진 노파의 얼굴과 산더미처럼 쌓인 더러운 옷까지, 그리고 악취가 뿜어져 나오는 쓰레기통을 목격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오빠, 어머니 상태가 이 정도였어요? 어르신들이 좀 편찮으실 수도 있지. 평소엔 조용하셔. 이철이 비굴하게 변명했다. 이게 소소하게 편찮으신 거예요? 이건 그냥 수발 들어야 하는 환자잖아요. 오빠는 어머니가 정정해서 애도 봐주실 수 있다고 했잖아요. 나 속인 거예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우아하게 차려입은 내가 지수와 함께 서 있었다. 어머, 손님이 있었네요. 실례했습니다. 나는 놀란 표정의 민지를 보며 생긋 웃었다. 오랜만이에요, 민지 씨. 나는 이철에게 서류한 몸틀을 내밀었다. 이철 씨, 이건 변호사가 작성한 가사 노동보상금 추가 합의서예요. 서명하세요. 그리고 민지 씨, 안목이 참 높으시네요. 이 집은 곧 경매로 넘어갈 텐데 이 지옥 같은 살림을 맡게 되다니 축하드려요. 어머니는 하루에 5번씩 실례를 하시고 이철 씨는 양말 한 짝 제 손으로 안 빨아요. 하, 자기 오빠를 현금인 출기처럼 아는 신우이도 덤으로 딸려올 거고요. 내 말이 이어질수록 민지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다. 지 집이 경매로 넘어가다니요? 네, 어머니 병원비랑 저한테 갚아야 할 빚이 1억억이 넘거든요. 진정한 사랑이라면 이런 시련쯤은 같이 견뎌내시겠죠.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덧붙였다. 민지는 땀을 흘리며 아무 말 못하는 이철과 악취가 진동하는 안방을 번갈아 보더니 들고 있던 꽃바구니를 이철의 발치에 던져버리고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갔다. 그녀의 하이유 소리가 복도 끝까지 비명처럼 울려 퍼졌다. 민지야, 내 말 좀 들어봐. 이철이 쫓아가려다 꽃바구니에 걸려 볼품없이 넘어졌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시원하게 박수를 쳤다. 훌륭하네요, 이철 씨. 당신의 그 고귀한 사랑도 똥냄새 앞에서는 별거 없군요. 이철은 바닥에 엎드린 채 나를 원망스럽게 노려보았다. 신유경, 너 일부러 그런 거지? 나 잘 되는 꼴 못 봐서. 아, 일부러 그랬어. 나는 그에게 다가가 차갑게 읊조렸다. 내가 말했잖아. 하나씩 다 돌려주겠다고. 이건 이제 시작일 뿐이야. 주민지가 도망치듯 떠나고 이철의 마지막 희망이 처참하게 무너졌을 때 궁지에 몰린 그가 선택한 것은 가장 비겁하고도 익숙한 수법인 도덕적 납치였다. 토요일 아침부터 내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진동했다. 확인해보니 이철이 나를 화목한 이씨, 가족이라는 이름의 단체 채팅방에 초대해 두었다. 그 안에는 나를 향한 구구절절한 비난이 담긴 장문의 호소문이 올라와 있었다. 가족 여러분, 제 고충 좀 들어주세요. 신유경이 여자가 정말 독해졌습니다. 제가 형편이 어려워져 이혼을 제안했더니 집안 물건을 다 빼돌리고 돈까지 전부 가로챘습니다. 지금 어머니는 병상에 누워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계시는데 본인은 밖에서 호의호식하며 제 직장까지 찾아와 회방을 놓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채팅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평소 연락도 없던 일가 친척들이 기다렸다는 듯 튀어나와 나를 질타했다. 세상에, 어쩌면 여자가 그렇게 독해? 이철이가 그동안 자기 먹여 살리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뒤통수를 쳐? 이런 여자는 천벌을 받아야 해. 우리가 당장 그 여자 회사로 찾아가서 본때를 보여주자고. 특히 이철의 둘째 이모라는 사람은 개인 메시지까지 보내. 신유경.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양심이 있어야지. 당장 돌아와서 시어머니께 무릎 꿇고 빌어. 안 그러면 우리 가족 모두가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라며 악담을 퍼부었다. 나는 그 메시지들을 들으며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실소가 터져 나왔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가족의 심판인가 싶어 가소로웠다. 나는 컴퓨터를 켜고 지난 4일 동안 정교하게 편집한 이씨 가문 진실 영상을 채팅방에 올렸다. 5분 남짓한 영상이었지만 그 안에는 모든 추악한 진실이 응축되어 있었다. 첫 번째 장면은 시어머니가 나를 향해 그 천한 년 아직도 안 죽었니? 죽으면 철이 새 장가나 보내게. 얼굴만 봐도 재수가 없어라며 저주를 퍼붓는 음성이었다. 두 번째는 이철과 이민아가 서재에서 오빠. 언니는 오빠 성과급이 얼마인지도 모르잖아.
2억 원은 나한테 보내. 주식에서 날렸다고 하면 그 바보 같은 년은 믿을 거야 라고 속닥거리는 녹취록이었다. 세 번째 영상은 내가 고열에 시달리며 주방에서 밥을 짓는 동안 이철과 이민아가 거실 소파에 앉아 게임을 즐기고 시어머니가 동작이 느리다며 내 다리를 지팡이로 때리는 홈캠 화면이었다. 마지막으로 내가 매달 집안 살림에 보탠 내역과 이철이 인터넷 방송 역캠들에게 별풍선을 쏘며 수천만 원을 탕진한 결제 내역을 대비시킨 도표가 나타났다. 영상이 올라간 순간 채팅방은 무덤처럼 고요해졌다. 조금 전까지 정의의 사도인 양굴던 친척들은 단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어른분들, 그렇게 정의감이 넘치고 이철 씨와 어머니가 불쌍하시면 지금 바로 데려가서 수발 드세요. 특히 둘째 이모님, 제일 열정적이시니 오늘부터 어머니를 이모님 댁으로 모시는 게 어떨까요? 앞으로 제 험담 한마디라도 더 들리면 이 영상을 여러분의 직장과 자녀들의 학교 커뮤니티에 공개하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기 무섭게 48명이었던 채팅방 인원은 30명, 20명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나를 가장 심하게 욕하던 둘째 이모가 제일 먼저 방을 나갔고 10분도 안 돼요. 그 요란하던 가족 채팅방에는 나 외 이철, 이민아 세 사람만 남았다. 이철, 날 무너뜨리기에 네가 쥔 카드는 너무 형편없어. 다음엔 도덕적 납치를 하기 전에 본인이 도덕적인지부터 확인해. 나는 미련 없이 채팅방을 나갔다. 완벽한 승리였다. 집안의 잡동사니들을 처리하고 나니 내 직장 생활에도 첫 번째 황금기가 찾아왔다. 조우석 대표는 한영그룹의 구석진 회장을 만나는 자리에 나를 동행시켰다. 고 회장은 젊은 나이에 가업을 일으킨 전설적인 인물로 이번에 대규모 자산 청산을 위해 우리 팀을 고용했다. 약속 장소인 고급 프라이빗 클럽 입구에서 뜻밖에도 이철을 마주쳤다. 그는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구겨진 양복과 휑한 눈동자가 처량하기 짝이 없었다. 아마도 그간의 실수로 놓친 거래처를 붙잡으려 이곳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양이었다. 내가 검은색 마이바흐 뒷좌석에서 내리는 것을 본 이철은 눈이 튀어나올 때 경악했다. 나는 그날 실크 블라우스에 하이웨이스트 슬랙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히 올린 상태였다. 그가 알던 주방의 황얼굴은 간대없고 우아하고 당당한 전문가의 모습만 남아 있었다. 신유경, 네가 왜 여기 있어? 이철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딸려왔다. 너 돈 많은 늙은이라도 잡은 거야? 그의 머릿속에는 여자가 성공하는 방법이 그것뿐인 모양이었다.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느끼던 찰나 차 문이 열리고 고 회장이 내렸다. 그는 차가운 분위기를 풍기며 이철을 마치 길가의 돌덩이 보듯 무시했다. 신 팀장님, 이분은 누구십니까? 구 회장의 낮고 매력적인 목소리가 울렸다. 전 남편입니다. 별 의미 없는 사람이니 신경 쓰지 마시죠. 내가 덤덤하게 대답했다. 구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에스코트했다. 회의 시작하죠. 팀장님이 제안하신 역의 자산 추적 방안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철은 멍청하게 서서 우리가 멀어지는 것을 지켜봤다. 그는 내가 채소 가격이나 적던 가계부 너머의 세상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았다. 고 회장의 수행비서가 앞길을 막아서자 이철은 비참하게 뒤로 밀려났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있어야지. 길을 막으면 안 되죠. 고 회장의 그 한마디는 이철의 자존심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잃은 것이 단순한 모상 파출보가 아니라 평생 우러러봐도 닿지 못할 거물이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는 듯했다. 이혼 재판 당일 법원 앞에는 찬바람이 매섭게 불었다. 이철은 기어코 마비된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워 법정 앞까지 끌고 왔다. 5년 전 산 낡은 양복을 입고 눈을 푹 파인 채 나타난 그는 가여운 척하며 나를 가로막았다. 유경아, 사람으로 도리가 있지. 10년 적을 생각해서라도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어머니 몸 상태가 이런데 꼭 법정에서 망신을 줘야겠냐고. 나는 휠체어에 앉아 나를 향해 침을 뱉으려는 시어머니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이철 씨, 착각하지 마. 내가 독한 게 아니라 법이 공정한 거야. 어머니를 데려온 건 판사의 동정심을 사려는 속셈이겠지만 법은 눈물이 아니라 증거를 믿거든. 재판이 시작되자 이철 측 변호사는 도덕적 호소에 집중했다. 피고 이철은 10년 동안 가정을 책임진 유일한 경제적 지주였습니다. 원고 신유경은 고정 수입 없이 피고가 제공하는 안락한 생활을 누려왔음에도
이제 와서 병든 시어머니를 버리고 거액의 재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인륜 위배입니다. 이철은 피해자인 양 눈물을 훔치며 판사를 바라고 왔다. 판사님, 제 통장에는 이제 1억여만 원 남았습니다. 어머니 약값도 없는 형편입니다. 신유경은 우리 집에 돈이 없는 걸 누구보다 잘 알면서 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의 열연에 방청객 몇몇이 웅성거렸다. 하지만 나는 침착하게 일어나 내 낡은 휴대폰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판사님, 피고 이철 씨는 돈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이미나 명의의 차명 계좌 6688로 입금된 4억이 68억만 원은 어디서 난 것입니까? 이철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난 그런 거 몰라. 모를 리가 없죠. 저는 피고의 지난 3년치 배달 앱 주문 기록과 택시 동선을 분석했습니다. 피고는 매주 수요일 오후마다 특정 오피스텔을 방문했는데 그곳의 관리비 결제 계좌가 피고 회사의 주 거래처인 태신무역과 연결되어 있더군요. 화면에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이철 씨는 직무 권한을 이용해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왔고 이를 가족의 감시를 피해 동생 이민아의 계좌로 세탁했습니다. 이민아 씨, 이 계좌로 백화점 명품관과 피부과에서 결제한 내역을 여기서 다 낭독해 드릴까요? 방 청석에 앉아있던 이민아가 비명을 지르며 가방을 떨어뜨렸다. 이철은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지만 판사의 엄중한 경고에 입을 다물어야 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나는 휴대폰에 녹음된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미나야, 그 2억여만 원은 일단 네가 가지고 있어. 신유경 그 멍청한 년은 옷 한 벌 사주면 좋아라 해. 어머니 병 핑계대면서 몇 년 더 부려먹고 돈 다 떨어지면 이혼하자고. 그때 우린 이 돈으로 새 아파트 사서 나가면 돼. 뒤이어 이민아의 킬킬거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오빠 진짜 천재다. 신유경은 자기가 현모양처인 줄 알겠지만 사실 우리 집 공짜 파출부잖아. 그것도 자기 돈까지 갖다 바치는 걱정하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휠체어의 시어머니는 분을 못 이기고 나를 향해 지팡이를 휘두르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 배은망덕한 년, 우리 아들을 망치려 들어. 그건 우리 이씨 집안 돈이야. 아니요. 그건 혼인 기간 중 발생한 공동재산이자 부정한 자금입니다. 나는 서늘하게 대답했다. 민법에 따라 악의적으로 재산을 인익한 피고에게는 재산 분할권을 줄 수 없습니다. 또한 10년치 가사 노동력 착취와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6억 원을 청구합니다. 6억이라니 차라리 날 죽여라. 이철이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려앉았다. 이철 씨, 당신이 횡령한 증거와 리베이트 수수 내역은 이미 회계 분석을 마쳤습니다. 여기서 이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재판 직후 이 서류들은 검찰청으로 갈 겁니다. 재산 분할이 아니라 징역형을 살게 될 거라는 뜻이죠. 이철의 변호사는 이미 식은땀을 닦으며 그의 소매를 끌어당겼다. 서명하세요. 이대로 가면 실형입니다. 결국 이철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전 재산을 내놓겠다는 조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법정을 나설 때 햇살은 눈이 시리도록 밝았다. 이철은 내 뒤를 쫓아와 비참하게 매달렸다. 유경아, 6억을 다 가져가면 난 장기라도 팔아야 해. 제발 한 번만 봐줘.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차갑게 대꾸했다. 그건 당신 신장이고 당신 인생이야. 나랑 무슨 상관이지? 당신이 갉아먹은 내 10년은 돌려줄 수 있어? 나는 하이힐 소리를 울리며 당당하게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제 기생충들을 하나씩 웅덩이로 밀어 넣을 시간이었다. 이혼 소송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뒤 나는 법원의 강제집행 명령서를 손에 쥐었다. 이 차례 그토록 숨기려 했던 비밀 금고는 법적으로 동결되었고 그 안에 들어있던 2억 원 남짓한 현금은 즉시 내 계좌로 이체되었다. 남은 3억여 원의 채무는 이제 이씨 일가의 목을 겨누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공중에 매달렸다. 하지만 그 집안의 작은 흡혈귀, 이미 나는 아직 세상이 뒤집힌 줄도 모르고 대어를 낚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상대는 건설업계에서 자수성가한 재력가 주대관이었다. 이미 나는 자신을 명문대 출신의 교양 있는 집안 딸이지만 사나운 올케 등살에 땀이 이어 독립한 기운의 아가씨로 포장해 그를 완벽히 홀리고 있었다. 오빠, 나 저 에메랄드 세트 예전부터 갖고 싶었는데 저거 하고 오빠 비즈니스 파티 가면 다들 오빠 안목 높다고 칭찬할걸요? 서울 시내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이민아는 주대관의 손을 잡고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애교를 떨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예전에 사두었다가 도둑 맞았던 실크 드레스를 입고 주대관이 선물한 금목걸이를 주렁주렁 매단 채 천박한 졸부 같은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다. 세트가 문제겠어? 미나 씨가 내 곁에만 있어주면 그까짓 보석이 대수야. 주대관이 호쾌하게 웃으며 카드를 꺼내려던 찰나 레스토랑의 육중한 문이 열렸다. 나는 날카로운 정장 차림에 회계 감사 보고서를 들고 제복을 입은 법원 집행관 2명과 함께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갔다. 레스토랑 안의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다. 이민아는 나를 보자마자 들고 있던 와인잔을 떨어뜨릴 뻔하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신유경,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여긴 너 같은 사람이 올 데가 아니야. 이민아는 주대관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지키려 비명을 질렀지만 나는 그녀를 철저히 무시한 채 주대관에게 다가갔다. 주 사장님 되시죠? 저는 주신 회계법인의 신유경 팀장입니다. 이민아 씨의 전 올케죠. 주대관은 당황한 기색으로 나와 이민아를 번갈아 보았다. 나는 서류 가방에서 고해상도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그것은 얼마 전 이민아가 미용실에서 돈이 없어 결제를 못 해고한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던 비참한 모습이었다. 주 사장님, 이민아 씨가 명문가 딸이라고 속였겠지만 사실 이 여자는 친어머니 병원비까지 빼돌려 명품 백을 사는 기생충 같은 존재입니다. 현재 이 여자의 모든 계좌는 저에게 진 3억 원의 채무 때문에 압류된 상태고요. 이 미친년이 어디서 헛소리야. 이민아가 발작하며 내 얼굴을 핥기려 달려들었지만 대기하던 집행관들이 즉시 그녀의 양팔을 붙잡아 의자에 눌러앉혔다. 이민아 씨, 법원 판결을 거부하고 자산을 은닉한 혐의로 현재 소지하고 있는 고가 물품을 즉시 압류하겠습니다. 집행관이 이민아가 들고 있던 신상 LV100을 가차없이 빼앗았다. 이민아는 악을 쓰며 주대관에게 매달렸다. 하지만 주대관은 이미 정이 뚝 떨어진 표정이었다. 그는 자신의 돈으로 산 가방을 다시 낚아채며 차갑게 뱉었다. 이 사기꾼 같은 년. 감히 날 속여? 올케 목걸이까지 훔친 절도범 주제의 명문가는 무슨. 주대관은 나에게 고맙다는 목소리로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레스토랑을 떠났다. 이민아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지만 그날 밤 그녀는 법원 집행 방해와 자산 은닉 혐의로 유치장에 15일간 구금되었다. 이민아의 몰락은 서막에 불과했다. 이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시내 중심가의 아파트도 결국 법원의 강제경매 절차에 들어갔다.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중도금과 내가 밤낮으로 일하며 매운 대출금으로 간신히 버티던 집은 내가 빠져나가는 순간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이철은 회사에서 공금 횡령과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해고 통보를 받은 날 집마저 압류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미친 듯이 달려갔다. 문 앞에는 이미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집안은 그야말로 지옥이었다. 내가 떠난 지 보름 만에 집안은 배달 음식 쓰레기와 오물로 가득 찼고 천장에는 파리떼가 들끓었다. 마비된 시어머니는 검게 변한 시트 위에 누워 신음하고 있었다. 철아 물 좀 다오. 목이 타 죽겠다. 하지만 수도 요금 연체로 물마저 끊긴 지 오래였다. 이철은 절망하며 나에게 전화를 걸어 울부짖었다. 유경아, 제발 압류만은 풀어줘. 어머니가 길바닥에서 돌아가시게 할 셈이야? 이철 씨, 당신 36살이잖아. 집이 없으면 월세를 가든 여관을 가든 당신이 알아서 해. 당신이 리베이트 받아 챙기던 그 당당함은 어디 갔어? 아, 참고로 당신 회사에 횡령 보고서 보낸 건 나야. 회계사로서 부정한 자금을 묵인할 순 없으니까. 이철은 결국 낡은 이불에 찌든 옷가지를 대충 싸매고 마비된 어머니를 등에 업은 채 사람들 앞에서 비참하게 쫓겨났다. 한때 잘 나가던 영업팀장이었던 남자는 이제 갈 곳 없는 노숙자 신세로 전락했다. 며칠 뒤 이철은 마지막 발악으로 내가 일하는 중신 회계법인 로비에 나타났다. 지독한 담배 연기와 오물 냄새를 풍기며 휠체어를 밀고 들어온 그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대성통곡하며 소리를 질렀다. 여러분, 이 회사의 신유경 팀장이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보십시오. 출세를 위해 10년 산 남편을 버리고 병든 시어머니를 길바닥에 내팽개친 비정한 인간입니다. 휠체어의 시어머니도 이에 맞춰 유경아.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니? 내 아들 돈 다 뺏어가고 우릴 죽이려는 거냐? 라며 연기를 펼쳤다.
사내 동료들이 웅성거리며 나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나는 조용히 로비로 내려가 그들 앞에 섰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USB를 로비 전광판 관리실에 넘겼다. 잠시 후 거대한 화면에 이철과 이민아가 나를 공짜 파출부라 비웃으며 돈을 빼돌리던 영상과 이철이 지하 단칸방에서 어머니를 향해 그냥 죽어버리지 왜 안 죽고 난리야 라며 폭언을 퍼붓는 녹취록이 울려 퍼졌다. 로비는 순식간에 차가운 침묵에 잠겼고 이내 사람들의 비난 섞인 야유가 터져나왔다. 이철 씨, 당신이 나한테 빚진 10년치 노동비와 내 부모님의 전 재산 1억 원이야. 그 돈 갚을 수 있어? 못 갚으면 당장 여기서 나가. 나는 준비한 영수증 더미를 그의 얼굴에 던져버렸다.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버티는 이철과 비명을 지르는 노파를 노비 밖으로 가차없이 끌어냈다. 유리문이 닫히며 그들의 구질구질한 악취도 함께 차단되었다. 조호석 대표가 계단에서 내려오며 박수를 쳤다. 깔끔하군, 신 팀장. 우리 회사는 진실만을 다루는 곳이지.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미소 지었다. 이것으로 이철의 사회적 생명은 완벽히 끝났다. 1년 후 어느덧 10월의 가을이었다. 시내 중심가의 사계절 호텔에서는 성대한 업계 만찬이 열리고 있었다. 나는 짙은 보랏빛의 수제 맞춤 드레스를 입고 그 자리에 섰다. 소화하기 힘든 색상이었지만 덕분에 내 피부는 눈처럼 하얗게 돋보였고 분위기는 한층 더 고귀하고 차갑게 빛났다. 나는 그날 밤 올해의 최우수 회계사 상을 받은 주인공이자 중신 회계법인에서 가장 젊은 파트너였다. 연회장 안은 각계 명사들의 담소로 가득했다. 고 회장은 내 곁에서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주었다. 한때 법원 밖에서 이철의 방해를 막아주었던 그는 이제 내 가장 중요한 사업 파트너이자 생활의 버팀목이 되어 있었다. 유경 씨, 피곤한가요? 테라스에 가서 바람 좀 쐬죠. 고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으며 오직 가까운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다정함이 배어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잡고 테라스로 향했다. 난간에 기대어 내려다본 도시의 야경은 찬란했다. 10년 전 기름내 가득한 주방에 갇혀 지낼 때는 꿈조차 꿀 수 없었던 높이와 풍경이었다. 그때였다. 테라스 아래 호텔 후문 쪽에서 격렬한 다툼 소리가 들려왔다. 음식을 어떻게 배달하는 거야? 국물이 다 샜잖아. 여기 손님이 누군 줄 알고 이래? 당신이 책임질 거야. 호텔 매니저로 보이는 남자가 한 배달 기사에게 호통을 치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바닥이 미끄러워 차를 피하려다 그만. 변상하겠습니다. 제발 별점 테러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이번 주에 이미 걸점이 너무 많아서 그럽니다. 그 목소리는 녹슨 톱이 나무를 켜는 듯 사각거리고 노쇠했으며 뼛속 깊이 비굴함이 스며들어 있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였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흐릿한 가로등 아래 빛바랜 황색 배달복을 입고 구부정한 등을 한 남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는 색을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더러워진 걸레로 쏟아진 국물을 필사적으로 닦아내고 있었다. 나에게 명령만 하던 그 손은 이제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이철? 나도 모르게 그 이름을 불렀다.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정적에 잠긴 테라스 주변에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바닥에 그림자가 멈칫하더니 기계적으로 고개를 들어 올렸다. 그 순간 그의 눈동자에서 폭발하듯 터져나오는 공포와 수치심, 그리고 철저한 절망을 보았다. 그는 보았다.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높은 곳에서 눈부신 드레스를 입고 재벌 회장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빗속에 서 있는 여자를. 한때 자신이 쪽팔린다며 무시했던 전처 신유경을 말이다. 반면 자신은 악취나는 쓰레기통 옆에 무릎을 꿇고 쏟아진 음식물이나 닦고 있는 처지였다. 비교할 수조차 없는 잔인한 대비였다. 이철은 마치 뜨거운 물에 댄 듯 바닥에서 튀어올랐다. 그는 도망치려다 배달통에 걸려 비틀거리며 옆에 쓰레기 더미 위로 처박혔다. 얼굴에 국물이 묻었지만 닦을 생각도 못한 채 그는 오직 내 시선을 피하려 고개를 가슴팍에 파묻었다. 매니저님, 죄송합니다. 돈 안 받을게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그는 고장난 전동 바이크를 밀며 어둠 속으로 도망치듯 사라졌다.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그가 사라진 방향을 보며 복수의 쾌감 대신 깊은 허무함을 느꼈다. 만찬이 끝난 뒤 마이바흐 뒷좌석에 앉아 있을 때
모르는 번호로 짧은 메시지 한 통이 왔다. 유경아, 어머니가 지난달에 돌아가셨어. 가장 싼 요양원 침대에서 전신에 욕창이 생긴 채로 미나는 센터에서 손님 돈을 훔치다 걸려서 3년 형을 받았고 난 매일 5만 원을 벌지만 1억 원의 빚을 갚아야 해. 매일 생각한다. 만약 그날 내가 합의서를 내밀지 않았다면, 만약 그날 너에게 꽃 한 송이라도 사주었다면, 아, 나는 메시지를 읽고 조용히 삭제 버튼을 눌렀다. 세상에 만약이란 없다. 모든 인은 그가 직접 심은 것이고 그 과 또한 온전히 그가 삼켜야 할 몫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끄고 부드러운 시트에 몸을 기댔다. 내일은 한영 그룹의 합병건을 처리해야 한다. 그곳이 바로 내가 있을 진짜 세계였다. 이혼 후 두 번째 설날이었다. 시좀 들어야 할 때가족도 끝없는 설거지도 시어머니의 타박과 이철의 허영심도 없었다. 나는 새로 마련한 80평형 펜트하우스에서 부모님과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직접 디자인한 내 집은 질서와 예술적 감각이 넘치는 요새 같았다. 서재 벽에는 내가 받은 골든 어카운턴트 트로피가 햇빛을 받아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유경아, 집이 정말 환하다.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내가 사들인 최고급 차를 마시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혼하고 못 살까봐 걱정했던 마음이 이제야 놓이시는 모양이었다. 엄마, 집은 남자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야. 내가 내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바로 집이지. 주방에서는 퇴직한 아버지가 즐겁게 요리를 하고 계셨다. 의무가 아니라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잡은 칼날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그때 고 회장이 세뱃돈과 최고급 와인을 들고 방문했다. 그는 무리하게 결혼을 서두르지 않았고 항상 적절한 거리에서 나를 존중해 주었다. 그는 작고 정교한 상자를 내밀었다. 청혼 반지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내 이름 신유경이 힘있게 새겨진 옥인전이 들어있었다. 앞으로 당신이 서명할 모든 서류가 타인을 위한 굴레가 아니라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길 바랍니다. 인장을 쥔 손끝에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나는 10년 전 사랑이라고 믿었던 사기극에 소가 혼인신고서에 서명하던 어리석은 여자를 죽이고 이제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는 회계사로 완벽히 부활했음을 깨달았다. 이혼 후 두 번째 가을. 나는 중신회계법인의 수석 파트너로서 도시재생 사업의 감사를 맡게 되었다. 우연하게도 내가 조사해야 할 지역은 이철과 살았던 옛 동네 상락가였다. 이철이 팔아치운 그 아파트의 현재 주인은 주대관이었다. 주대관은 인맥을 동원해 보상금을 3억 원이나 부풀려 청구하고 있었다. 현장에 나갔을 때 주대관은 나를 보고 이철의 그 노란 얼굴 마누라 아니야? 라며 비웃었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태블릿 PC를 열었다. 그 안에는 이미 나가 잡혀가기 전 숨겨두었던 주대관과의 은밀한 대화와 비리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주 사장님, 이 3억 원은 국고로 환수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철 씨를 이용해 비자금을 세탁한 자료들은 이미 검찰로 넘어갈 준비를 마쳤고요. 주대관의 얼굴이 흑빛이 되어 무너져 내릴 때 폐허의 음지에서 초라한 형체가 나타났다. 알루미늄 캔이 가득 든 자루를 맨 이철이었다. 그는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폐지를 주우며 연명하고 있었다. 유경아, 제발 날 좀 살려줘. 주대관이 내 집을 집어삼키고 내 노후 자금까지 다 뺏어갔어. 네가 회계사니까 제발 저놈 장부 좀 털어서 내 돈 좀 찾아줘. 그는 내 발치에 엎드려 울부짖었지만 내 마음은 이미 폐기된 회계장부처럼 아무런 동요가 없었다. 이철 씨, 착각하지 마. 난 국가 자금을 감사하는 거지. 당신 개인의 원한을 풀어주는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당신이 지금 이 폐허에 있는 건 10년 전 당신이 스스로 서명한 인생의 결과값일 뿐이야. 나는 뒤돌아섰다. 그때 이철의 자루에서 노랗게 바린 작은 수첩 하나가 떨어졌다. 2014년 5월 20일 우리가 결혼하던 날 내가 처음 썼던 가계부였다. 첫 페이지에는 아철과 결혼했다. 장미꽃 2,000원. 우리 삶도 이 장미처럼 붉게 타오르길이라는 칙이 어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는 가방에서 라이터를 꺼내 그 수첩에 불을 붙였다. 파란 불꽃이 순식간에 과거를 집어삼켰고 타버린 쟤는 상락가의 폐허 위로 흩어졌다. 신 파트너님, 이제 어디로 갈까요? 비서가 물었다. 회사로 가죠. 새로 맡은 1조 원대 상장사 감사 프로젝트를 준비해야 하니까요. 나는 옷깃을 매만지며 차창 밖을 보았다. 과거의 부실 채권은 모두 정리되었다.
이제 나는 매 순간 나만의 자산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이 철은 영원히 2014년의 폐허 속에 남아 썩어갈 것이지만 나는 나의 은하수를 향해 전속력으로 나아갈 것이다.